자, 혹시 경북도민의 노래 아십니까?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지사가 부르는 거 보고 좀 그렇던데. 그거는 그분만의 특이한 기억력일 거예요. 그게 일요일 날 충북 가기 전에 대구 가서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내려가거든요. 조금씩 앞서가요. 오늘은 남영희 대변인 뭐 포함해가지고 강원도를 먼저 갔어. 이제 강원도 경선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 경북도민의 노래 안 봐도 뻔히 보이잖아. 뭐 박정희 때 박정희 정권 찬양하는 노래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뭐 교가 있는 것처럼 각 도마다 시마다 다 뭐 도가 시가 있죠. 근데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잠깐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내 특수한 안녕하세요. 기억에는 우리 고등학교 교가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불러보세요. 쳐도 스타카토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명이 부르긴 되게 멋있었단 말이야. 와, 50년 전에 교가를. 아니야, 그러니까 70년. 그 성균관 200년 전에 성균관 교가. 고등학교 때 교가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난 지금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기억을 합니다. 나한테 특수한 기억이었거든. 체육관에서 이 교과를 부르면 너무 자부심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통 교과는 내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백두산부터 전기가 시작돼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동네까지 와서 뭐 뻗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저희 학교 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다 기억하거든요. 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배작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작당 노래. 이절만 이것만 해. 기억합니다. 알았어요. 기억합니다. 네. 술 먹고 부르기는 딱 좋네요. 끝나지 않는 네. 노래로. 네. 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소속국 교과 혹시 아시는 분 일본어 오시면 왜냐면 내가 불러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잖아. 무진주 오랜 전통 서려 있는 곳 민족의 어리밴 정든 내 고장. 근데 나중에 후렴에 가면은 스타카토가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다 이런 느낌 안 드실 텐데 네, 안 무등산에 가면요 서석대라고 주상절리가 있어. 들어요. 그 서석대라고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서석이죠. 자, 어찌됐건 여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존 정치 세력이 못할 일을 해낼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국민의힘 부류 찍어서 나아지셨냐? 내가 대통령 하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노리는 목표는 TK에서 30% 이상 찍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한다면 하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 그 메시지 되게 멋있던데. 아직도 TK 그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다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요즘 뭐 지역 감정도 붙는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하겠냐마는 그 대표적으로 저는 기억나는 게 그 4대강 사업을 이명박이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전북 자전거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TK 지역 자전거 길은 걸레입니다.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똑같이 돈을 부었는데 그 동네만 도로가 걸레입니다. 도둑이 많구만. 그런 현상을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그렇죠.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도둑이 더 많은 거지. 실제로 대구 경북이 경제가 이상하죠. 예. TK 쪽 대통령들이 제일 많았는데 왜 경제가 제일 나쁘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묻지마 투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때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관성 같은 게 있는 거죠. 민심이 좀 나빠진다 싶으면 금방 다시 돌아가서 예. 그 국민의힘 부류를 찍는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역사에 있어서 잠시 후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저번에 그 황교안이 대구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교부금을 적게 받아가지고 대구가 망했다. 팩트 체크해보니까 완전히 개구라인가. 예.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구 경북 쪽에 교부금이 더 많이 나가고 그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계급 투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일할 사람을 찍어주시면 되지. 뭔 당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대구 쪽은 최대한 많이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에도 젊은 층들이 봤을 때 이재명 일 잘하면 찍어주지 이런 분위기가 예, 있다고 봐. 예. 그러니까 저쪽이 안방이 이제 털리는 경우인데 본인이 이제 TK 출신이다 보니까 더 이제 소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TK 쪽에 표를 얻는 방식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TK 가서 하는 얘기 중에서요. 정말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긴 한데 미래라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 사람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비친 자신의 현재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다시 미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유능한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 진짜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는 거래요. 다 해버릴까 봐. 일 시킬까 봐. 예. 근데 그 민주당 경선을 다시 한번 예측을 뭐 예측이나 하나 말 것도 별로 없는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한 줄기 빛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가져온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적. 그 실제로 충청도에서 이인재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표가 작았지만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그 숫자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나보다 더 적은 표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겼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적은 표수를 얻을 때까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낙연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구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 구도에 대한 이해를 그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정확하게 찍어주셨더라고. 2002년 대선 경선 때 충남에서 이인재 1432, 노무현 277 득표였음. 근데 결과는 노무현 승. 이인재도 경기도지사였지. 크크크크. 평행 이론 크크크크. 근데 이게 그 애니카 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번에는 이낙연이 이인재인데라고 뼈를 때려버립니다. 아까 말한 구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낙연이 노무현 포지션이 있을 수가 없는 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이 1등이고요. 이인재가 2등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걸 일단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다음 대선에 또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좀 꼬지 말고 말하자면 그 뭐 인물 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예. 구도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낙연한테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지금 이낙연이 악처럼 돼버린 이유는 네거티브 때문이에요. 네거티브가 없이 이재명 지사를 안아 그런 거 갖고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품었다면 이낙연이 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재명을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동원했더니 이낙연이 악마화되는 그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은 그 선거가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충청도에서의 그 흐름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노무현을 박용진도 자꾸 소환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이낙연도 자꾸 소환을 하고 하는데 왜 본인이 노무현일 수 있다. 물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누군가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노무현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질 수도 있는 선거를 출마하고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선거를 계속 출마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부채의식과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 선거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낙연 캠프에 관계자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선거 캠페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니까요. 네. 이 구도에서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품을 보여줬으면 충청도 이렇게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낙연 스스로가 내 장점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국민들한테 인지시킬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뭔가 구린 데가 많은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네거티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더 벌어진 거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 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45% 정도 봤는데 사실상 55% 가까운 게 나와버렸으면 사실상 게임 끝난 거라니까. 이건 완전 중립지대에서
이게 단 6만 명이 참여한 투표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치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게 대세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로는 60%를 넘어갈 것이다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세는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청도 선거를 보면서 경선을 보면서 특이한 부분은 민심과 이반하는 대의원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의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권리당원보다 높은 위치에서 예,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가 이렇게 생행하지 않을 때를 나의 의견을 대신하는 의원으로 뽑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충청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두세 명 더 많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그런데 사실상 대의원 표도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다 이재명 지사가 1등 했어요. 1등을 했는데 다른 일반 국민이나 권리당원 표의 퍼센테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의원이 표가 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몇 명 더 많은 것 때문에 강력한 오더를 때렸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다행인 게 대의원 투표라고 해서 당대표 경선처럼 막 등가성이 막 8배 차이가 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한 표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그렇다면 다음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라도 대의원한테 너무 그렇게 큰 권리를 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서 그랬잖아요. 네, 전 저 당원 동의합니다. 원라인 투표는 네. 된다고. 네. 왜 그걸 등가성을 둬가지고 대의원 40, 권리당원 35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건 뭐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광주나 호남에서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충남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지만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찍겠다. 이거는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집단지성으로 이런 진짜 이게 사실이고 트위터 같은 데서 일부 선동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이재명을 깠던 그 세력들이 이걸 선동하는 거라 그러면 이건 죽여놔야 돼요. 요거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니들이 진짜로 이낙연을 지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최소한 5% 차이로 붙을 거라고 뇌피셜을 가동을 했지만 막상 보니까 더블 스코어가 났어. 그럴 때 진짜로 이낙연 지지자였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진짜로 이재명이 돼도 우리는 민주당 후보 찍겠다고 했다면 이낙연 표가 더 나오겠지만 이러면서 이낙연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특히나 이제 권리당원 게시판에다가 이런 헛소리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차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명 인증 시켜야 된다고. 이게 당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익명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권리당원 게시판에 쓸 때는 자기 이름 밝히고 그렇죠. 실명으로 글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하루에 한 사람이 그 하루에 하나만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실명 인증하고 자기 이름 밝히고 이름 쓰게 하면 글 쓰게 하면 이런 헛소리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 다른 게시판 찾아가서 거기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언론들이 이제 그 갈라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KSOI 조사에서 보니까 지금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23.8이라고 그러고요.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41.7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진보층, 진보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정의당 등은 정권 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지하는 그 층들도 이낙연 안 찍겠다는 거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윤석열 들어와서 꼴 보기 싫은 보수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놈 1등이라고 난 이낙연 지지할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한테 표가 못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언론들이 이낙연 지지자 중에는 이재명 안 찍는데 요거 선동하는 것도 넘어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이게 바로 이탈 가능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재명 지지자 같은 경우 20%대고 이낙연 지지자 같은 경우는 40%대니까 너희들 나를 놓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저는 겁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이 이탈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것은 결국 확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하고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낙연 후보가 평소에 하던 말이 이거예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면 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나는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후보이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확장성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지지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지지도 오르고 있습니까? 다 홍준표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홍준표가 없던 시절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러면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준표라는 변수가 들어오자마자 이낙연 후보의 그런 확장성은 아예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도 그냥 소설이고 이탈 가능성요? 그러면 이 사람들 놓고 갑시다. 이 사람들 놓고 우리끼리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겁박당할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사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월요일 날 나온 KSOI 조사에서는 사실상 홍준표한테 역전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출구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 그 TBS랑 KSOI랑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28, 윤석열 26.4, 홍준표 13.6, 이낙연 11.7, 삼강이동 구도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게 사실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했다면 우리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후보가 삼강이었던데 홍준표가 하나 들어와서 저쪽에 대안이 생겼다.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거야. 윤석열 꼴 보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처자에 망했으면 좋겠다. 홍준표가 치고 올라온다. 박수. 그리고 당 네거티브로 뭐 완전 막 분탕질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떨어지니까 기분 좋다. 두 가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될 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대구 가서 보수가 못했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나는 좀 이재명 보면 무섭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불도저 같은 느낌 있잖아. 그 상징적인 게 저번에 신천지 그 안에 쳐들어갈 때 그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일산대교도 마찬가지지만 하겠다고 하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혁을 하려고 해. 180석 갖고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협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조중동이 막 공격하니까 그 공격받기 싫어서 머뭇거리다 결국에는 핑계를 대는 게 협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해버려.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 표의 핵심은 이거 있잖아. 언론이 그 주말에 그런 식의 분석을 했다고.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나쁜 악의적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왜 지금까지 그 지지율을 유지해 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민주당 뭐 당원들이나 뭐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분석하면 안 되고 이재명의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율을 분석해 주는 게 더 맞잖아요. 예. 일산대교 건만 해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거 무료 만드는 이게 거의 1.8km짜리 도로잖아요. 소형차만 1,200원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덤프트럭 같은 큰 트럭들은 엄청 비싸더만. 근데 여기 지금 뭐 여기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인가 거기가 대주주인가 그렇대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추진하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찍소리 못 하고 있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공익처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저기 들락날락하면서 민간한테 이거 사업 발주를 해갖고 그 통행료 받게 만드느냐.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예.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그걸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 민자를 유치해서 작업을 합니다. 공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뭐 저 도로를 놨습니다. 근데 들어간 돈이 10억이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도로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줘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기부 체납을 해서 국가가 제차 가져버리고 대신에 이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을 충당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아직까지 2028년도까지인가 해서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걸 취소시켜버리고 운영 수익을 더 이상 못 거두게 만들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 민간투자법 47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따로 있고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중에 얘가 2년 동안 운영을 했어. 근데 1년에 1억의 수익을 올려. 그러면 10억 중에 2억을 충당한 거예요. 8억이 남았어요. 8억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만 확보한다면 그 일산대교를 어떻게 처분하든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도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보상만 하고 나면 누구도 손해보는 게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문제가 민간 자본한테 국가 기관 관련된 다리 놓고 뭐 도로 놓게 만들어서 수익 벌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이명박식 방식 있잖아요. 수익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 사실. 어디 논산간 무슨 고속도로인가 거기 엄청 비싸대면서요. 아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어떤 민간 사업자한테 다리 건설하게 만들고 도로 건설하게 만들어서 통행료 받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 문제점이 있다면 통행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결국 세금으로 우리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방향성 맞는데 이게 기존의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랑 반대 축에 있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중동 눈치 보다가 못해. 그러니까 야 비읍시오 새끼들아 막 욕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해버린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지금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기대치인데 그거를 뭐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당심이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분석하면 되겠냐고. 이재명이 그건 2차적인 문제지. 이재명이 지지율 높은 이유가 뭐 한다면 해버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지사로 계속 오래 뛰는 것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로서 사실 선거 안에서는 좀 제약이 더 많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일산대교 같은 걸 한번 빵 터트리면 지금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댓글에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나의님이 써주신 글인데 김포 시민입니다.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는 한강대교를 10년간 오가며 포기하며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하시거나 이제 JJ님은 김포에서 일산으로 매일 출근하는데 통행료는 상당히 부담됐는데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일산 대교를 오가는 근처에 있는 도시에 지지율이 또 확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꼭 선거를 앞두고 한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 일산대교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시기를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딸려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측이 지금 바꿔야 되는 전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 변호사 수임이 어쩌고저쩌고 막 욕설이 어쩌고저쩌고 경선 중에도 돌렸다며? 예. 뒷공문에서는 예. 이재명 뭐 욕설 파일이라고 돌렸다며? 맞아요. 야 이거 들어봐 도저히 지지 못할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도 얘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대구 경북 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한다면 한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밀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쪽이 표를 많이 가져가는 지역에 우리가 표를 많이 가져오면 2배 표의 효과가 나는 거라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장점을 대구 경북 쪽이나 부울경 쪽에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을 일산대교 부분을 보면서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느꼈냐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자체장, 자치단체장, 대통령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자 또한 행정가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말에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든 길을 어김없이 달리는 것이다.
새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 길을 잘 닦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산대교를 이렇게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그 참모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참모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 수 위다. 저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길을 찾아와라 라고 참모진에게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찾아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시킨다. 정치가로서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잘 버무려서 지금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장점이 발휘돼서 지지율이 높았던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서 나랑 같은 결은 아니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호남 대표성 갖고 있는 다른 당에 계시는 도지사를 총리로 모셔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하기 쉬워요. 국회만 가서 답만 잘해도 야 우리 총리 잘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박수를 쳤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시험대는 아마 제가 늘상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나오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7, 8개월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인데 근데 이게 이제 독이 든 성배처럼 당대표는 했으나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준 180석을 활용을 잘 못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물론 법 통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있었지만 굵직굵직하게 뭔가 우리 지지층들이 기대했던 중요한 법 통과 같은 건 사실 못 시킨 상태에서 그냥 물러남으로써 반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선거 국면에 와서야 막 검찰 개혁의 전도사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쪽에 사건 터지면은 바로 즉각 기자회견 하시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미 대선 경선은 그 즈음부터 결정이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4월 보궐선거 대피하고 나서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총리 때는 그렇게 일을 잘했었는데 왜 당대표나 지금 후보가 되고 나서는 그런 어떤 추진력 같은 게 안 보이느냐 하는 질문에 총리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기만 해도 성과가 난다. 근데 당대표나 후보라는 건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만큼 성과를 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는 누군가 정답을 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일을 못한다는 말을 그냥 어렵게 길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그 리더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정하고 저 길로 가자라고 하고 그 길로 모두를 밀어붙이는 게 리더인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쉽게 가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총리 때보다는 일을 더 잘한다고 보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혁명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탄핵 전에는요, 보수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연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 이기기 힘들었던 그 구조에 180석을 쥐어줬을 때 그 민의를 제각각 해석하죠. 사람마다 찍는 이유가 달랐을 테니까. 다만 여론은 사회가 나아가는 쪽이 발전 방향이 있을 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별소리 다 하지만 우리가 공수처 설치 밖에서 수도 없이 많은 집회를 했지만 공수처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너무 비교돼서 지금 일산대교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정치인이 이걸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많은 논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피해를 끼치네 만에부터 시작해서 했겠지만 그 논란들을 다 접어버리고 정치하는 목적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두 사람의 격차를 벌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